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계속 토요일 방송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지난 한 주의 사법 슈퍼위크 총정리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양옆에는 우리 남매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최진몽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우리가 그 이름을 지어서 방송을 많이 좀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노봉 어떻습니까? 신노봉. 좋네요, 아주. 좋으시고. 난 우리 좋아요. 최진몽 교수님. 아무거나 하세요. 오늘 저기 의욕이 많이 좀 떨어져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좋게 생각해요. 괜찮은 변호사죠. 괜찮은 변호사.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우리 최진몽 교수님 오늘 같이 이렇게 주말에 만났잖아요, 저희가 아침에. 그럼요. 어떻게 좀? 저는 저분 너무 좋아하죠. 거짓말을 저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두 분이 방송 시작 전까지 계속 티키타카를 열심히 하시다가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근데 진짜 그 최진민 교수는 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유치함이 있어요. 그 미성숙함과 유치함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매력입니다. 매우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인 본인도 매력입니다. 인정하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복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규라인으로 살짝 자회사 약간 분리 독립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규라인? 규라인을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규가 누구? 시린규 라인? 규라인이 아니고 요즘에는 종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종라인. 종라인 또 뭐야? 보수의 종말 라인. 이거 어렵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는 우리 복라인 최진몽 교수님의 해로 지정을 했고요. 그건 너무 심하다. 모르셨어요? 히라인으로 해라. 우리 최진몽 교수님. 요즘 복라인 좀 위세가 많이 좀 약화된 겁니까? 좀 막 히라인 막 치고 들어오시는데 그냥 히라인으로 하세요. 하셔도 돼요. 이거 분위기가 굉장합니다. 왜냐면 우리 최진몽 교수님이 무섭습니다. 누굴 만나도 항상 앉으시고 항상 이렇게 거센 반격하셨는데 노 변호사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반응을 순한 양이 되고 있지. 순한 양으로 무서워요. 노영이. 저분은 내가 먹어 살리니까 괜찮아. 그런 관계세요? 네, 그런 관계예요. 전 몰랐습니다. 왜냐면 내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좀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힘들어한다고 공허함을 느끼고 좀 기댈 데가 없어. 그 정도의 의존 상태입니까? 그럼요. 심리적 의존 상태. 그럼요. 내가 또 잘 돌봐주고 저분을. 또 우리 노 변호사님 또 심리학 전공하셨거든요. 그럼요. 내가 가스라이팅 전문이잖아. 이미 당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인이 몰라. 자기가 모르죠. 지금 나의 품 안에서 흠뻑 젖어 있는 거를 몰라 지금. 오늘 정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복라인은 히라인이었다. 그렇지. 노라인, 히라인. 히라인이었다. 자기도 들어오기로 했잖아. 저도 뭐 조만간에 가입 한번 제가 신청서 주시면은 제가 전 2026년도 당연하지. 우리 옛날부터. 종라인도 여러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2025년도는 히라인. 그러니까 체육도 우리 라인에 들어왔잖아 이미. 이미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많이 바이럴됐고. 봤잖아. 입증됐죠. 입증됐잖아. 그러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접자 1000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작을 저희가 오프닝을 좀 재밌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최진몽 교수님 너무 이렇게 좀 약한 모습 보이시니까 이걸 더 오프닝을 끌고 가기가 좀 맛이 있게 더 살아나야 되는데. 오빠 정신 차려. 장악돼 계세요 지금. 정신 차려. 교수님 뭐 바카스 한 병 갖다 드려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어떡하죠? 무섭다고요. 노영이가 무서워요. 갑자기 왜 그래? 원래 무서워. 나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무슨 소리예요? 날 괴롭히더니. 소승만 선생하고 저 두 분이 뭐 같이 하시잖아요. 나이로 나를 막 괴롭히고 내 무례함의 극치를 이루고 무례함으로 무례한 사람들인데 오늘 왜 저런지 모르겠네. 오늘은 또 1대1이니까 길을 못 피시는 우리 최진몽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이 또 이따가 또 11시에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제가 많아요. 빠르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가 사법 슈퍼위크로 불렸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지난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이제 기각으로 평가가 됐고 우리가 이따 그것 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 공직선거법 사안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 한 주간에도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려도 여전히 선고일 지정 공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지난 한 주에 대한 우선 총평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착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인내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이 대의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예.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주였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동안에 보여줬던 예전에 그 촛불 집회 때부터 보여줬던 그 상황들에 대한 인식 능력과 예.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행동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극우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막 도발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의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다 어느 정도 도달했던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재 재판관들까지 여기에 지금 가세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안 보여주는 이게 있으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이 마음들이 지금 다 예. 있고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들 할 일은 또 다 하시고 예.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국민들. 그리고 자기가 맨날 일하고 나서 저녁에 힘들고 일도 많고 그럴 텐데도 거기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예.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같이 한쪽으로 모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민들의 위대함을 좀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혹자는 이런 말합니다. 진짜 전 국민에 대한 인내심 테스트를 지금 헌재가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지난 한 주 사법 슈퍼위크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거죠. 사실은 한덕수 기각 문제도 그렇게 기각이 나올 문제인가. 노영희 변호사 그 얘기 또 다른 방송에서 했지만 심지어는 뭐 문영배, 이미선 이분들도 기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계선 재판관 이외에 다른 사람 다 기각하고 각하해버리고 이런 모습.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뒤집어서 다시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제대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 선한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윤석열 파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계속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풀려나고 한덕수 기각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헌재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는. 어허. 이런 불안감이 커졌다는 점, 이 점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헌재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그래도 한낱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헌재와 관계없이 형사 재판을 하는 거지만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렇죠. 예, 판결이 났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정말 법리와 원칙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봐요. 1심에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 것은 재판부가 그래도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혼란한 사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서 2심마저도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이상하게 판단을 했어 봐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준 점, 이런 점은 그래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고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이런 예. 부분이 살아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희망이어서 양쪽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헌재 판단을 예. 판결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심히 걱정되고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진모 교수님께서도 헌재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이제 또 일선 판사들 또 그래도 살아있는 또 양심, 용기 이걸 또 동시에 확인했다, 양면성을 봤다라는 말씀이신데 우선은 아까 한덕수 총리 관련된 기각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헌임은 인정은 했지만 직을 뺏을 정도의 위헌의 중대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하는 거는 음.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얘기였겠죠. 그렇죠. 예, 김복형 재판관은 한 명 한 그렇게 된 명은 거고 전체적인 위헌하지- 거는 예, 예, 위헌도 중대성의 아니다. 문제고 예. 노영희 변호사님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내려서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해가지고 윤석열 내란 수개범을 풀어줘서 지금 현재 직에 복귀는 아니지만 활동하고 있고요. 한덕수라는 자도 결국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여기고 있는 행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직에 복귀시켰고 권한까지 복귀시켰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 사법부들의 태도
정말 어떻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요? 이 엘리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 뭐 우리 신 변호사님들 법조인이시지만 예. 이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라는 게 있고 네 편 내 편 너는 내 사람, 너는 성골, 너는 진골, 너는 반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서울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대 나오시고 거기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딱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사실을 특히 합격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그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평생 판사만 해본 거죠. 평생. 판사, 검사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사람들과 이 집안이 또 이렇게 법조인 집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엮여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껏 우리랑은 급이 다른 것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무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아, 이재명 당시 그러니까 변호사. 강하는 이재명 대표 같은 이재명 경우에 검정고시 출신 아니에요? 예. 집안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인데 원래 법조인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신분 세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개천에서 용인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 과거는 좀 덮고 싶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그들이 사법시험에 붙는 순간 선시장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돈이 많은 새로운 가족들을 얻게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이렇게 한 단계 낮아져 있다가 이만큼 올라가 버려. 이게 이제 이들의 신분 상승의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한번 시험에 붙으면 딱 여기 올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그에 걸맞는 수준의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이 라인에 진입을 해. 이게 두 번째 단계.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울 우리가 시험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시험도 1등부터 100등까지 이제 보통 이제 판사들을 150명까지 옛날에 임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0명 시대에서는 150명 하면은 그냥 대부분 다 판사 검사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얘기고 이제 1000명 시대가 왔었을 때는 그래도 150명.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네끼리는 이제 엘리트라고 성적 순으로 엘리트라고 치는 집단들이거든요. 요 집단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서울대 법대 나온 혹은 뭐 어디 나온 우리는 엘리트들이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애들도 안 쳐줘. 서울대 법대 애들만 아니면 그다음에 또 어디 나온 애들도 안 쳐줘.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다른 타학과 나온 애들도 안 쳐주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아성을 구축해. 끼리끼리로. 근데 그런 거에 지금 제일 못 미치는 인물이 누구였냐?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뭐 노무현은 고졸 출신이잖아. 얘기하고. 그럼 집안이 훌륭한 부인하고 결혼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도 못 갔잖아요. 아니 그냥 평범한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 타임에는 그냥 누구라도 판검사는 사실 이제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는 이제 인원을 너무 좁게 뽑았으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좀 하다가 그냥 시작 나와가지고 노동 이런 거 하잖아. 1년 정도 판사를 했죠. 노동 이런 거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 깔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무현 때 그랬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그래요. 왜 경희대 법대 나왔잖아. 이거 미안합니다. 경희대 법대를 내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식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법대 세계관에서 그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자기네 라인이 튼튼하잖아요. 자기도 서울대 법대 나왔지만 장인어른네도 완전히 그 검사 출신네 조폐공사 차장까지 하고 거기는 아직 법안이 다 집안이 다 법조인 집안이잖아요. 천안도 그러니까 검사고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라인과 레벨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그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하고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이쪽에 끝에 앉아 있는 저 최진봉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대적하려 그래? 이제 이러면 이제 저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에 덤빈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예컨대 내가 이제 윤석열도 사실 구수했으니까 원래 안 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집안이 어쨌든 뭐 그래도 좀 뭐 학자 집안이고 그 엄마가 엄청나거든요. 옛날에 이대 나오고 어머님이 엄청나게 이제 이런 걸 잘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구수는 했지만. 그래도 구수는 좀 그런데 어쨌든 안 쳐주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급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검찰총장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승승장구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됐는데 저런 사람이 나한테 도전해? 우리 급에 들어올라 그래? 우리랑 맞대 행위해가지고 내가 한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꼭지 도는 거예요. 뭐 알잖아. 모른 척해 왜 나한테? 아니 설명을 더 자세히 들으니까 쏙쏙 빨려. 어이가 없어. 꼭지가 도는. 리액션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수원도 서초동 연수원이 있고 사법연수원이 일산연수원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조금 뽑았을 때는 서초동 연수원 거기는 아주 그냥 자기네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데거든요.
때고 예. 나 같은 사람이 다녔을 때는 일산연수원이야. 거기 이제 사람이 막 나는 900명대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1000명 시대에 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다 안에서 급이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급이 나눠지는데 급이 나눠지는 것까지는 좋아. 예. 그러면 급이 나눠졌으면은 그냥 뒤죽은 듯이 살아야 돼. 나는 실력 없습니다. 나는 후지입니다. 그러고서 그냥 니네가 잘났습니다. 이러고 살면 되는데 머리 수그리고 살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너 좀 봐줄게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막 대응하는 세력으로 크잖아요. 예. 이러면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옛날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 조국 대표는 집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 예. 그 사람은 사실을 안 받잖아. 그 사람은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또 안 쳐줘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검정고시 나왔다며 중대 나왔다며 집안이 되게 가난했다며 예. 공장 출신이라며 그리고 이제 장애도 있다며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랑 다르잖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기득권에 막 도전한다. 도전해. 주는 거 없이 밉고 싫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용했어. 그걸 지난 이낙연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민주당의 또 그 뿌리들이 예. 또 이 사람을 또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또 써먹었고 이거를 또 국민의힘하고 같이 같은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예.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악마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 아까 여쭤본 것처럼 결국에는 그 뭐 서울법대 내지는 그 한덕수 총리 이 윤석열 사단이 지금 그대로 직에 복귀되고 있다라는 그 문제점. 그렇죠. 그 배경에는 이제 그렇죠. 노변호사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그 좀 우려, 이 법조의 지금 심리를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거고. 예, 정말 핵심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예. 한동훈 집안하고 김건희 집안하고 싸웠잖아요. 예. 김건희하고 윤석열 집안하고 사실 싸운 건데 윤석열까지는 오케이인데 한동훈 집안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건희 같은 것들은 완전 청것이야.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집안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천박한 것들이 어디 나서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걸 처음에 대통령이고 확고한 무슨 뭐가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달리 보는군요. 그게 나경원도 비슷비슷한 느낌이라고 난 알아요. 나경원도 남편이 판사고. 뭐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경원 씨 입장에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니까. 추측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거야. 예. 해결이 안 돼.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배경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최 교수님 지난 그 한 총리 기각과 관련된 결정문 기각이 5명인데 그 중에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은 이제 완전히 내용이 다른 기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덕수에 대해서 잘했다.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기각이고 나머지 4명은 잘못은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런 기각이고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만 홀로 인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재판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숫자를 가지고 그 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각하를 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의 그 인용 결정문 좀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또 어떻게 그래서 아까 평가하십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그걸 기각을 한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이미 판단을 내렸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예. 그럼 그걸 안 한 건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죠. 그 사람을 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니 기각을 하면서 중대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만큼 중대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완성돼서 9명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 국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헌법의 어떤 가치를 지키고 헌법 수호를 위해서 8명의 완성되지 않은 숫자가 아니라 9명이라고 하는 전체 숫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도 해놓고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중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슨 논리예요. 그럼 뭐가 더 중대한 거?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해야 그럼 대체 파면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은 좀 더 무게감 있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윤석열이 지명해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듯한 듯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의 임명을 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인 거예요. 왜 그걸 자기가 거부하고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각이 아니라 이건 파면을 했어야 돼요. 중대하다. 그게 그렇죠. 중대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을 그냥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원으로 나왔으면 당연히 행정부의 수장을 맡고 있으니까 현재는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해요. 버티고 있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게 헌재예요. 헌재가 본인들이 판단하는 내용과 다르게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한덕수도 이래도 되나 보다. 중대한 거 아니야. 뭐 법률 위반은 있지만 이 정도는 중대한 거 아니니까 내가 해도 돼. 이런 가치를 갖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계선 재판관은 하나 더 논리를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것도 위헌이고 중대에서 파면이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상설특검. 이건 거부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상설특검도 안 한 거 이것도 중대에서 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 직에 복귀를 시켜놓으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권한쟁의 침해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다라고 8대0으로 자기들이 판단해놓고 또 한덕수를 보내놓으니까 한덕수는 안 지키고 있고 아니 이렇게 되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헌재에서 돌려보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2인 체제로 신동호 이사, EBS 사장으로. EBS 이사 또 사장으로 임명하니까 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범성이 약화되고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판사들이 왜 이런 데까지 재판관들이 왜 고려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예전에 내렸던 결정과 반대되고 모순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기분도 안 나쁜가 봐요. 미안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폭풍으로 결국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를 사실 누가 보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라의 혼란은 누가 수습합니까? 그러니까 나라 혼란 같은 거는 절로 가봐라. 절로 가버려라. 나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내 알바 아니다. 내가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이런 결정 내릴 수가 없죠. 난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민선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네들의 소신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한덕수 결정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 왜냐면 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난 충분히 이제 그 논리를 내가 생각하는 딱 그대로고 그렇지만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도 저는 정계선 재판관 같은 인용을 내릴 줄 알았는데 기각을 내리면서 그 기각의 이유가 뭐였어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난 그들이 그때 결정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거는 그거예요. 3명의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놓고도 그게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복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복귀시키는데 나는 어떻게 3명의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보더라도 정계상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처럼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건 헌법 위반이야? 그런데 중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파면 안 시킬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최상무이가 너무 꼴통처럼 행동하니까 오히려 한덕수가 사실은 한덕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민주당에서 좀 알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사람을 좀 옹호하려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체제 하에서 오히려 대선을 치르는 것이 이 대선 관리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돌려보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문제 때문에 그냥 한덕수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내가 그때 분명히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전략 미스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정말 반대를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결정이 났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길래 저 분들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민주당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나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 바보의 병신이 된 거고 헌재 재판관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무시당해. 신뢰성도 없을 뿐더러 헌재 재판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잖아. 이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야? 비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고 특히 이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고 나면은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할까?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본인이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순간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도 흔들리고 네.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쌓아왔던 그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슨 정치적인 환경 고려해가지고 아유 뭐 한덕수가 아는 게 낫겠네 이거 완전 법 왜곡 아닙니까? 그럼요. 너무 심각한 거고 제가 정계선 재판관 논리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계선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인용을 내서 중대한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한 재판관 한 명, 딱 한 명인데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최상목이. 그러니까 이 4명의 기각 결정낸 이 재판관들은 아 위헌성이 좀 일부 회복이 됐으니까 한덕수 좀 봐주자. 근데 정계선 재판관 뭐라 그러냐? 말도 안 돼. 2명 임명했다고 해서 그걸 봐주냐? 회복된 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고요. 딱 그 말이 이렇게 맞지. 얘기를 하고요. 안 된 건 맞죠. 그리고 한덕수의 그러니까 최상목이 여전히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한덕수의 원죄 때문에 그것도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넓게 그렇죠. 보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정계선 재판관처럼 재판을 해야 헌재의 위상도 쓸 뿐만 아니라 논리가 일관적이지. 일관되고 헌법 위반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를 위반은 맞고 한데 우리가 권한쟁의로 팔대빵은 때린 사안인데 한덕수 가서 다시 잘해보슈.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거 5일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놀려 먹는 것 같아. 지난 어젠가 열받죠, 이거는 어젠가 사실. 그 쓰잘데없는 하라는 건 안 하고 기념사하고 막 이런 거 아주 신 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대통령 놀이하는 이 거죠. 교수님 진짜 어떻게 봅니까? 이게 지금 현실의 위헌적 상황을 이제 아무도 교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끼리 나가서 이제 뭐 서로 목소리 큰 거 경쟁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파면시키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런 일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상목도 정신 차리고.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랬어야지. 예, 그렇죠. 한덕수가 만약에 파면이 됐으면 최상목도 당연히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러다가 파면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날리면 되죠. 그렇지. 최상목. 근데 이거 해도 된다고 면허증을 내준 거잖아요. 결국은 면허증. 버티면 돼. 그럼 뭐 누구야 그 한사 김복형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시간이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언제 2년 걸려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야당에서 뭐라 하든 말든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 말든 나는 내 자리 지킬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보신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헌재의 잘못된 판단 하나하나가 결국은 지금의 한덕수 최상목의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부추긴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호하게 얘기해 줬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버텨도 되는구나.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권한쟁의 예. 심판에 내려놨던 그 판결 자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대체. 모순이죠. 이러니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헌재가 한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그걸 문제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적용시켜서 예.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파면 이렇게 했으면 헌재가 똑부러지게 하는구나. 예. 또 이번에도 봐 정영식이 주심 재판관에서 뭐라 그랬어요? 헌재는 이 대통령 파면 사건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먼저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개 근데 발언을.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질질 끌고 있어. 이런 헌재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있냐고.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가 예.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예. 그래야 헌재 권위가 쓰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반발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요 나중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뭐 불복하는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 칼같이 해야 더 이상 반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헌재의 이 우유부단한 모습이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정영식 주심 재판관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 말조차도 스스로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뭐 각하로 도망갔어요. 또 결정도 안 내리고 이 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저는 정영식 재판관은 예. 워낙 성향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조한창이에요. 조한창 재판관. 예, 왜냐하면 예. 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가 임명을 안 시켜줘가지고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펜딩 상태에 있던 사람이에요. 정계선과 함께.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기에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해가지고 올라간 공문에도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다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그 의결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예. 그 중에서 한덕수가 야 니네 그래도 나는 인정 못해 하면서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임명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임명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이고 그냥 서명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한덕수가 그 난리를 쳐놨으면 예. 내가 정상적인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이야. 라고 원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국민이 이제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어서 실질적으로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덕수 너 큰일이야. 라고 해서 한덕수 탄핵을 시켜줬잖아. 예. 그러니까 그 직무정지 상태에서 최상목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올라온 최상목이가 그래도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답시고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조한창을 거기 앉혀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판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치워주고 대신 새로 온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줘서 조한창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한창이 이런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한덕수가 옳으네 그르네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네 안 맞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자기 존재 근거인데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겁하게 수를 쓰는 거지. 옛날에 최상목과 똑같이 최상목이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들어와가지고 그럼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 내가 눈치를 봐가지고 국민의힘한테도 좀 덜 혼나고 민주당한테도 덜 혼나고 특히 국민의힘한테 덜 혼나는 방향으로 왜냐면 난 뿌리가 여기니까 난 그래서 고개 하듯이 줄타기 하듯이 한 명씩 임명해줄게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타협을 본 거거든요. 그거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타협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한창이 딱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왜? 조한창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올라온 몫이니까. 국민의힘 추천 몫입니다. 네, 자기네 그 추천 몫에서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내심으로는 이거 솔직히 한덕수 말도 안 돼라고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한덕수 그러면 인용해버리면 자기는 자기의 뿌리에서 엄청나게 이 설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야. 변호사들은 이 사회에 관련해가지고 나와 수많은 이 의뢰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냥 판사만 쭉 하고 나온 사람은 달리.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로펌 출신으로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만 나중에 후폭풍이 덜하고 욕을 덜 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자기 아버지인가 장인인가가 하나회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의 존재 의의와 뿌리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원래는 이 사람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인용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 내 지지 기반이 없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소속 요건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도망가자. 난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각하 요건이니 뭐니 151명이니 200명 이걸 얘기한 거지. 아니 근데 법복을 입고 있는 헌법 재판관인데 아직도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이건 최상목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회가 선출을 했다고 해도 그분이 선출이 된 이상 헌법 재판관으로서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본인의 자기 정체성 규정은 재판관이잖아요. 그럼요. 정치적 고려로 이렇게 도망가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안 그렇대요. 이게 우리 둘 같은 사람은 그런데 추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추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몸조심을 하고 말조심을 하고 눈치를 봐요. 정치 고려하고. 그럼요. 그럼 완전 이거는 헌재 안에서 지금 정치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제 하루 좀 뒤집어놨던 얘기가 뭐냐면 이건 뭐 제가 다룰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다룰 수는 없어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던 이슈가 이 5대3 설이라는 SBS 한 보도였습니다. 이게 뭐 추측을 기반으로 썼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게 기사로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5대3 설이 나오니까요. 그것도 공신력 있는 방송사에 마크를 달고 나오니까 저기 탄핵 반대, 윤석열 복귀 찬성 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땔감으로 쓰고 또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고 직을 파면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헌법 수호 세력 쪽에서는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기사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어제 또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은 뭐 줄탄핵을 국무위원들 시켜야 된다. 또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뭐 비슷한 의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게 나오냐? 이런 5대3이라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탄핵 반대파들이 뿌렸을 법한 이 찌라시성 수준의 기사에 이렇게 다 흔들려서 이게 되겠는가라는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그 5대3 얘기가 나온 게 SBS의 임찬종 기자의 그런 법조 기자잖아요. 임찬종 기자가 윤석열 퀴즈예요 원래. 윤석열 한동훈 퀴즈예요 원래.
뭐 좀 가깝습니까? 네, 네. 왜냐면 내가 그 친구를 처음에 이제 기자로 들어왔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향도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변협에서 대변인도 하셨고. 네, 제가 대변인 할 때 그 친구 SBS에서 법조 출입 기자였고, 특히 아시고. 검찰 출입 기자였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과 사실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기사의 소스를 제공받았었어요. 단독도 많이 하고. 그래서 SBS가 워낙 아끼는 법조 기자 이거 이제 현재 지금 그 위치도 상당합니다. 그런 데다가 중간에 SBS 사장이 바뀌면서 또 이제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SBS가. 근데 아시다시피 SBS는 보수로 갔다가 이제 뭐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항상 이게 시리에 따라 좀 움직이는 보도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찬종 기자는 사실은 한동훈이나 윤석열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기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근데 이제 평가는 또 국민들 몫이니까. 그렇게는 아니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는 그 친구는 옛날부터 그 둘로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 둘로부터 많은 음덕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의 기본적인 성향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쪽 성향까지는 모르지만 뭐 반 이재명 성향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기득권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재명 되게 싫어요. 뭐 그런 느낌 반 이재명.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고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한동훈의 생각일 텐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이제 싸우는 바람에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한동훈 라인에 조금 붙은 느낌이 또 좀 들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성향 조사와 이런 거를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탄핵이 찬성하겠어요? 안 찬성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싫을 거 아니야. 앞에서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자면. 이 친구가 뭐 거기다 개입을 하거나 뭐 자기 생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 이런 것들과 향후 나중을 생각하면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이 친구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정보가 오더라도 그 정보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해석의 방식이 나는 5대3의 방식으로 나온 거라고 본다는 거지. 실제 5대3인지 6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실제 그 친구가 취재를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본인도 추측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왜 씁니까? 그럼 기자는 추측하는 기사 쓰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 추측이면 저도 기사를 한 100개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나는 그 사람이 기자란 타이틀을 달고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이게 전 노영희 변호사님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좀 하셨다고 보고 그건 임찬종 기자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빼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 5대3 설이라는 거는 취재가 불가능한 거를 써서 탄핵을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윤석열을 직에 복귀시키겠다는 소위 말하는 뭐 한덕수, 최상목 쪽에서 박수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다수의 세력들, 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막 갑자기 그러면 국무위원들 다 날리자 막 이런 식의 아주 좀 조금은 더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어제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무죄 결정 난 다음에 무죄 판결 난 다음에 나온 얘기. 그다음에 한동훈 파들이 우리도 이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아. 라는 입장을 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논리는 뭐였냐면 제가 어제 그 줄탄핵 그러니까 그 올 탄핵이죠. 국무위원 다 탄핵하자라는 전 이거를 또 다루는 것도 전 좀 조심스럽다고 보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다루자면 논리는 그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이대로 가면은 임기가 만료되고 그때까지 질질질 끌 게 명확하니 저도 헌재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만 헌재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헌법재판관들 기간을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을 통과를 시키고 통과시키면 한덕수가 거부권 쓸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다 날리자. 딱 요 논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어제 좀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지금 얘기한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논리에 의해서 기사를 쓴다면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제 나왔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기사가 일단 나왔으니까.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는 없고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긍정 부정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한테 더 막 이제 아우성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경계를 더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든 8대 0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헌재 재판관들이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지금 한덕수 건 보면 뭐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를 기각시켜서 돌려보내는 건도 그렇고 뭐 판사들의 행동 뭐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 이런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말로 이럴 수도 있다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법안은 이미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어제 했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가 그게 뭐 그 행정부로 15일, 가서 15일 안에 예,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보면. 근데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있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를 놓고 저쪽은 그냥 무대포로 오잖아. 법을 지키지도 않지. 예. 위헌적 행동을 해도 그냥 봐주려고 하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적 선에서 대응한다? 그건 어렵다는 거야. 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건 전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겠냐고.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그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4.19 혁명처럼 혁명이 일어난다니까? 예. 그럼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희생은 또 얼마나 많이 당하겠냐고.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겠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일부에서는 어떻게 뭐 그걸 다 탄핵을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올 탄핵을 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런 의사를 보인 사람 한 명씩 할지 이거는 뭐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윤석열 돌아오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야 돼. 어제 그래서 국회의장도 여러 가지 건들을 지금 법원에다 제출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는 거예요. 권한쟁의 청구를 또 한 번. 그렇죠. 근데 권한쟁의 청구는 의미도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그 임명하라고 하는 것도 했잖아요. 가처분 신청도. 근데 한 가지는 노영희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는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돼도 민법이나 상법에 보면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임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럼 가능한지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이 다 있어요. 네, 다수설, 네. 소수설이 있어요. 그게 괜찮다고 하는 설이 있고, 그럼 안 된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자기 3일 전에 이제 선고를 했는데 그 사람 나가면은 결국 거기도 7명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또 그거 결정 나오고 선고 나오기 전에 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서로가 막 싸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싸울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처분 예를 들면 그 2명에 대한 본회의 어쨌든 의결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려봤자 지금 있는 한덕수나 최상목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들을 날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에 그거는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해놓아야 되고 이 2명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에 대한 것도 같이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생각했던 게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해라. 그 이미선 재판관하고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그 임기 연장.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없어지게 되면 헌재가 이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건 되게 중대한 이게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처분을 또 빠르게 판단합니다. 네, 신청을 하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그거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본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효력을 미쳐요. 본안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니까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같은 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국무위원들을 함부로 막 탄핵시킬 수는 없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이번에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탄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 국무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또 따지게 되면 김문수 같은 사람은 또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순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 당연히 나라를 망쳐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국무회의에서 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윤석열의 부역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내란의 동조자다. 이래가지고 다 일단 탄핵을 시켜. 그게 나중에 기각이 되더라도 그러면서 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원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4월 18일에 임명을 안 하더라도 한덕수가 혼자서 권한대행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한덕수 이미 탄핵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차라리 비상시국이다라고 해서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 안 된다면. 근데 일단 4월 11일까지는 뭐 좀 기대를 좀 해보겠지만 그때에 가서 그걸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는 준비를 해놓고 헌재가 그 중에 정신 차리고 좀 뭔가 좀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은 좋을 수 있도록 압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는 모든 상황에 열어놓고 좀 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다 똑같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매우 공감하고
어제 그 모 방송에서 김규현 변호사도 저랑 생각이 좀 되게 비슷하게 어제 이야기를 좀 해서 사실 이 5대3 기사로부터 이게 지금 촉발된 하나의 어떤 그 쏘아올린 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국무위원들 어제는 막 다 날려버리자 이 얘기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정도로는 가능하나 갑자기 다 국무위원들을 날려버렸다고 많이 상정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 5대3 기사를 뻗들인 세력들이 노리는 게 좀 있겠지. 노리는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주는 모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무위원 다 날리면요. 그 다음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져. 예를 들면 윤석열 파면 결과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와도 선거를 치를 수도 없어요. 이게 국무위원들이 다 없어지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규정 해석하는 거 놓고 또 우리는 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또 대들하기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서 움직여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5대3 상황이라는 이 확인되지 않은 임모 기자의 이 기사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불안 조장 속에서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탄탄하게 촘촘하게 해놔서 딴 생각 못하도록 우리가 초고강도의 압박 이걸 통해서 윤석열 파면을 일단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이유는 이 임찬종 기자의 이 보도 확인되지 않은. 근데 그 보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기사들이 너무 나오고 어제 막 많은 의원들이 또 입장도 내고 이래가지고 자 이거는 좀 오늘 이미 그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세 명이 이제 5대3의 그 세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영식 재판관이 또 이제 판단을 또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대한민국이 헌법이 있고 또 이게 상권분립 체제 안에서 입법행정 사법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잘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또 새 정권의 탄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 프로세스를 좀 신중하게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진병 교수님 말씀 많이 하시라고 하세요. 아 그렇죠. 예, 일시가 왜냐면 이제 가셔야 되잖아. 아니 아직 가실 시간은 아니고 잠시만요. 우리 또 추추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을 믿습니다. 전국 보궐선거 1번으로 싹쓸이 합시다. 세 분 응원합니다. 우리 추추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와 현재 우리 그 최진봉 교수님하고 노영희 변호사님으로 인해서 6,000명 가까이 이 토요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봐주고 계시는데 저희 조금 더 힘내서 더 한번 힘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에서 판결 내렸던 집행유예 2년 그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싹 뒤집는 완전하게 클리어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김문기 씨와 뭐 골프 쳤다라는 발언 내지는 뭐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라는 발언 다 허위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이 판결 딱 나오실 때 어떻게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네. 아니면은 예상한 어떻게 대로. 예상한 대로요. 예상한 대로. 내가 맨날 돌아다니면 다 무죄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뭐 종편 가서 내가 무죄라고 그랬어요. 다들 무슨 유죄 나온다는데 무죄다. 뭐 아니면 뭐 당연히... 벌금 8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안 했어요. 저는 뭐 무조건 무죄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무죄. 아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판단 나온 것도 1심도 너무 황당한 게 뭐였냐면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계속 문제가 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였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건 무죄고 1심도 갑자기 이상하게 사진하고 골프를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던데요. 2심 재판부를. 저는 1심 재판부한테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라고요. 질문이 뭐라고 들어왔어요. 질문 받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저 사진 4명 지금 4명인 것처럼 저렇게 조작을 한 거잖아요. 저거는 확대가 아니라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박수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요.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거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골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머리 이 모자에 끼워져 있는 뭐 볼 마커 이거를 지적하면서 골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반박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마치 저게 11명 전체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조작을 해서 내가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내용을 그대로 들어보면 문맥상 박수영 의원이 한 얘기는 전날 골프를 쳤다고 지적한 게 분명하잖아요. 그날 골프 안 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작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예. 그 조작의 목적이 그날 골프를 쳤다고 본인을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수영은 그 뒤에도 좀 보세요. 아무 모자 하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 모자가에 볼 마크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 말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골프 친 것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내가 골프를 안 쳤다고도 안 했어. 예.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그렇게 발언한 거예요. 예. 이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원래 법원에서 확대 해석 아마 하면 안 돼. 두 분 변호사들 있잖아. 형사법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번에 공천 변경할 때도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발언을.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집행유예를 때려요? 말이 되냐고 그게. 징역 1년. 그리고 1년. 두 번째 그 백현동 건도 그래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부에서 오는 공문을 받고 여러 번 받았을 때 그것으로 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공문에다가 내가 이거 협박합니다, 압박합니다 이렇게 써요? 어느 미친 사람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건 압박입니다, 협박입니다, 안 하면 당신 큰일 나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형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귀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라고 쓰지. 그러나 그거를 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이 공문에 들어있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지지.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인식의 문제잖아요. 느낌에. 그리고 협박이라고 얘기한 게 압박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협박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온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그걸 확대 해석하고 인식의 문제를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죄를 물은 거잖아요. 그걸 바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2심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아까 사진에 대한 설명만 제가 잠깐만 좀 추가할게요. 띄워주세요.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문서 위조와 변조가 있어요. 예. 사문서 위조죄 혹은 뭐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 변조죄 또 뭐 사문서 변조죄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문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해석을 달리하게끔 사진을 조작하거나 문서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조하고 변조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고서 4명의 사진만 똑 띄어가지고 마치 4명만 가서 논 것처럼 4명 가서 골프 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게끔 지금 저 사진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의도성이죠, 의도성. 자 저렇게 보게 되면 저 4명만 진짜 가가지고 어디 놀러 가서 자기네끼리 엄청 친한 사람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게 바로 사진을 위조했다는,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위조와 조작과 변조가 어떤 식으로 다 다른데 특히 변조에 대한 거는 조금 덜 처벌하고 위조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많이 처벌하고 그러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체 12명인가요? 몇 명이 갔는데 이상, 그 중에서 딱 4명만 간 것처럼 4명만 가서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사진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않는 그 행위가 사실은 조작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 이번 재판부가 맞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는 건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이번에 결정을 내려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식 투자하고 주가 조작이 달라요. 행위는 똑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하나는 주가 조작으로 뭐 50억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하는 아주 중대 범죄고 그렇죠. 주식 투자를 뭐 50억 이상 이득을 보든 100억 이상 보든 정상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의도성이거든요. 의도성. 근데 지금 요 사진은 확대를 한 게 아니고 저 부분을 짜집기, 저 부분만을 떼어내가지고 골프 그렇죠. 쳤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한 의도성. 그 조작으로 보는 거고 이거를 그렇죠. 1심과 달리 2심은 아 이건 조작이다. 골프 쳤다라고 만든 의도를 갖다가 읽은 건데 저 의도는 어디 나와 있냐면 박수영 페이스북에 다 나와 있어요. 골프 치셨나요? 골프 찍으신 건가요? 이렇게 다 의도를 본인이 남겨놨거든요. 일부러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런 결정 나오고 나니까 확대하지 말아라. 뭐 이딴 말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라는 거는 우리가 안 보이면 확대하죠. 뭐 어디 과태료 낼 때도 번호판 안 보이면 그건 확대를 해서 그렇죠.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건 의도성 있는 행위인 거고 지금 요거는 사진이 10명짜리가 4명짜리만을 발췌를 해서 짜집기를 해서
골프 쳤다라는 의도를 만들어내는 걸 조작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여론조사는 우리가 매일 해요. 근데 명태균이 의도를 가지고 개입해서 하면 여론 조작이 되잖아요. 요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좀 간단하게 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국토부 관련된 부분도 결국 우리 최진봉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구성 요건에는 허위의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느낌, 주관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과장은 일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런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능한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 행위와 그 사람의 말로써 내가 외포감을 느끼면 협박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 느낌이죠. 그건 주관적인 느낌. 그렇죠. 외포감이라고 하는 거는 겁나고 두려워한다는 공포와 같은 말인데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하면 그건 협박죄가 되는 거고요. 아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 난 너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호흡 치고 이러면은 전혀 협박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나 느낌 같은 거를 법률적으로든 일반 상식적으로든 간에 검사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번 재판부가 결정 내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죄를 제가 확신하고 저도 예상을 좀 하고 다녔던 이유가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력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판사들끼리, 그러니까 뭐 보통은 1심 재판부는 재판장 한 명 있고 옆에는 이제 배석들, 이제 배석들 막 이제 판사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인 거고, 이번에는 세 분 다 부장판사 다 대등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거여가지고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네. 경륜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예컨대 부장판사 한 명이 있고 1심 판결처럼 부장판사 한 명이 있고 양옆에 배석들이 앉아 있으면 그 배석 중에 한 명이 주심이 돼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뭐 사건 정리부터 판결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세 명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의견을 내는데, 그때 옆에 앉아 있는 주심이 아닌 다른 배석은 사실 의견을 안 내요. 왜냐면 자기 사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부장하고 그 배석하고 그 주심이 배석하고 거의 둘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쟁점 정리나 메모 같은 거는 주심이 하지만 실제 많은 의견들이 배석도 아니고 이 정 가운데 앉아 있는 부장의 뜻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한 부장 판사. 1심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2심의 이 고등법원 대등부장들의 이 판단은 원래는 다 한 명씩의 자기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이 다 맡아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 명이 다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쟁점인 경우에는 세 명이 다 일치된 의견을 보여가지고 타협을 해서 해요. 이번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근데 여기는 뭐 상하관계 아니라 정말 대등하게. 대등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셨고, 그래서 누구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힌트를 얻었었냐면 중간에 재판 중간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이제 성명을 하잖아요. 하면서 판사님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뭐 어떤 발언 요걸 좀 명확하게 좀 해봐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판결문에 변경된 공소 사실을 30몇 장 붙여놨어요. 근데 검사들이 엄청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만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소 사실 자체가 너무 좀 불특정된 부분, 여기서 저도 좀 힌트를 얻어서 이거는 좀 무죄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뭐 경력이든 이력이든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생방송,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 중에 발언한 내용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뭐 이게 무슨 인식의 문제나 사람의 생각의 문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 자체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뭔가 선입견을 갖고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사법 슈퍼 위크여서 일단은 좀 우리 최진봉 교수님 또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딱 요 영상만 보셔도 되게끔 정리를 한번 쭉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의견 주고 계시고 현재도 6,000분 이상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저는 뭐 믿을 수 없지만은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계시다면은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마이TV 자발적 시청료 내기 010-3270-3828로도 매월 1만 원씩 후원 주셔가지고 우리 오마이TV 더 힘내서 열심히 보도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님 마무리 말씀 먼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뭐 특별히 할 거 없고요. 뭐 이재명 대표 무조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고 헌재 판단을 정말 헌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고 국민들 힘들게 만들고 국정 혼란을 계속 방치하는 행위는 이거는 법관은 살 일이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국민 한 사람 살 일이 아니에요. 법관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눈치를 봐요 자꾸. 누가 자기를 임명했냐 누가 자기를 지명해줬냐 가지고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재판 하지 마세요. 그 판사가 할 일입니까 그게?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임명은 뭐 누가 지명을 해서 임명이 됐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요. 만약 똑바로 안 하시면.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판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누구의 눈치 안 보시죠? 누구 눈치를 봐 내가? 누구의 눈치도 안 보시죠? 아니 오늘 노영이 눈치를 봐요. 노영이 유일하게 노영이 눈치만 봐요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노영이 눈치만 본다고요 저는. 딴 사람 눈치를 안 봐요. 눈치 전혀 안 보시죠. 노영이 TV 가서는 서승만에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제가. 서승만이 막 공격하면 같이 하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시고 평론하실 때 늘 패부 노복만 해서도 서승만이 하니까 내가 따라하는 거지.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왜? 늘 패부를 찌르시지만 오늘만큼은 아니, 내가 노영희 변호사님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내가 밥도 주는데 왜 그래? 노영이가 무서워요. 노영희 변호사님을 무서워하시는 최진봉 교수님은 여기서 저희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보내드리고요. 댓글창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저희가 좀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경님 헌재는 빨리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결정해라라고 하셨고요. 우리 김민희님 최진봉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코코님 눈치 보면서 평론하지 말아라. 아주 따끔한 말씀. 저도 누구 눈치 안 봅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누구 눈치 보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미경님 헌재는 눈치 보지 말아라. 뿜뿜님 무섭다. 저건 아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심리를 아마 댓글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들이 나를 맨날 놀려먹어요. 그러시군요. 내가 너무 착한가 봐. 근데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좋으십니다. 정말 오래 맞춰오셔서. 오랫동안 같이 해서. 벌써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좀 지나가는데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과는 조금 더 저희가 연장 방송 또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상목 욕 좀 하죠. 해야죠. 최상목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최상목 욕 좀 같이 해줘요. 나 진짜 최상목 너무 싫어. 지금 심우정 것도 좀 남아 심우정하고 둘은 좀 같이 좀 해줘요. 요거 하고. 근데 그거 하기 좀 앞서서 일단 그래도 저희가 뭐 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29일입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언제쯤에 이게 좀 나올 걸로는 보여지는지 뭐 앞에 지나간 건 이제 우리가 다 치우고 지금부터 봤을 때 과연 3월을 넘길 것이냐. 우리 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3월은 당연히 넘기죠. 3월은 넘기고. 왜냐면 오늘이 3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3월은 월요일밖에 없잖아요. 월요일 날 하는 걸로 뭐 공지를 내리는 부분 이건 뭐 아예 상상하기 좀 저는 어려울까요?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 동안에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월요일에 하려면 오늘 정도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선고하겠다고는. 고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고지를 하게 되면 오늘 오후에도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보안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월 1일 화요일 날이 조금 비어 있기는 한데 4월 1일 날 하려면 또 주말에 일요일 날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월요일 날 아주 일찍이거나 이렇게 또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4월 1일설은 조금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에 또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선거가 4월 2일 4월 2일 날 또 선거가 있어서 막 너무 복잡한 상황은 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4월 4일이었는데 4월 4일.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대한 변수는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문영배 재판관 집까지 쫓아가서 극우 세력들이 뭐 죽이겠다 어쩌겠다 막 협박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검찰이 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전력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대요. 실질적으로 재판관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고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봐주자.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형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7일 날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헌재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좀 안전하게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헌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공식적인 라인이 없거든요. 예. 경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 내가 만약에 그분들이라면 그러면 나는 헌재 선고하고 내가 퇴임하고 이 날짜를 좀 조율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내가 그냥 선고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남겨놓고 싹 퇴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정미 재판관도 3일 전에 자기 퇴임 3일 전에 말했듯이 예. 이 분들도 4월 11일 정도에 그게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마지막이죠. 하더라고요. 퇴임 전 금요일. 네, 그래서 예. 4월 11일 날에 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4월 4일과 4월 11일 설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도 뭐 여러 일정 고려했을 때 이제 4월 4일 또 11일 요렇게 일단은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뭐 네.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맞아요. 전 아마 4월 18일까지도 헌재가 결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못 수가 있어요. 없는 그 다음 날이 또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4.19 국민들이 혁명이죠. 네, 정말 혁명의 단계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헌법을 수호하라고 놔뒀는데 수호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있을 이유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4.19 이거. 예, 참 대한민국의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좀 빠르게 좀 내려라라는 그 목소리 더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언론사들이 내놓은 보도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변수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 다 됐죠. 예, 그래서 평의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남은 건 평결이다. 예. 평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용인지 탄핵인지, 그러니까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 각하인지 세 가지 예. 중에 어느 하나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무조건 선고에 즈음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평결은 안 하고 이제 선고 기일만 먼저 공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선고 기일을 먼저 공지하고 선고 날 바로 아침에 평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된 걸로 보이고 다음 주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제 이제 연합뉴스 TV 보도를 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무르익었다라는 네, 또 취재가 맞아요. 어제 또 나오기도 맞아요. 해서 네. 일단은 뭐 헌법재판관들 우리가 많이 정말 지금 마음이 지쳐 있고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데 또 비판은 비판대로 우리가 더 하고 또 일단은 제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빨리 이 국면을 좀 정리해달라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잘 균형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저는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탄핵은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무조건. 이건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저는 뭐 딴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최상목 탄핵은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 네.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선은 윤석열 뭐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또 피고인이죠. 이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은 집에 있는데 관저에 집에 있는데 관저에 있죠. 네. 조용합니다. 아무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때 산불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일부 메시지를 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단식하는 사람들한테 또 지지하는 자기 얘기를 했죠. 그 수석 비서관 보내고 이런 또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조용해지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어떤 모종의 또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우리 노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좀 내가 너무 나대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나서가지고 그 전에 헌재 재판관들에게 각을 세웠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 나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좀 지지를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본인들이 썼던 그 사법적인 장난질,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계속 말하는 그런 예.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까지였다. 이제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를 시키는 것까지 역량을 모두 다 소진을 했고 그 이후에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빨리 못 내리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했다. 뭐 지연 작전까지 그렇게 예.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갤럽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결론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가 난 다음에
우린 더 이상 전략 쓸 게 없다.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멘붕 상태다. 네, 멘붕 상태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제는 윤석열과 손을 잡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모를까.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빨리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네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라는 게 또 이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쌍권들로부터 받은 모욕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 구속 취소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만났더니 당의 뭐 환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환영입니다. 이래가지고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 당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윤석열 복귀를 못 시키는 게 윤석열 복귀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제일 위험합니다. 맞아요. 한동훈 이제 살아남겠어요. 아니, 진짜 본인이. 이거는 뭐 네. 우리가 팩트적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우리가 여러 재판과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게다가 조선일보가 무사하기 힘들걸요? 그 김건희 씨가 그 목숨 걸고 폐간하겠다라는 육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비교적 최근의 육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소위 이 기득권 집단도 윤석열 복귀시키기 쉽지 않을걸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조선일보가 그래서 한동훈을 미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 USB 명태균의 USB 때문에 이 김건희하고 딜을 치려다가 완전히 둘이 빠그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한다고 하고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나 목숨 걸었어. 그 다음에 예. 조선일보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태도가 한동훈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줄대는 그런 듯한 모습에서 윤석열이 조금 살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좀 겁먹었다. 그럼 살려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겁먹었다. 근데 또 티나게 우리 언론사 살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막 겁나. 네, 그렇게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윤석열 또 꼭 돌아올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냥 약간 발을 양쪽으로 걸쳐놓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양다리인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허. 한동훈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네, 한동훈계는 지지율도 안 날 뿐더러 나와요. 한동훈계는 진짜 총대밀고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못해요. 한동훈부터가. 아니 책은 썼는데요. 거기까지죠. 책 쓴 다음에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책을 쓰고 나니까 결국은 탄핵을 비상계엄을 예. 잘못했다는 그 내용인데 아하. 나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지지자들은 누구예요? 중도나 진보 쪽인 사람들을 노리는 건데 네. 자기 지지 기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빨리 탄핵이 돼버려야지 중도층을 아하. 조금 업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책을 낸 게 탄핵 결정이 빨리 날 줄 알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했죠. 전제가. 근데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춘 거지. 에이.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수가 꼬였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는 제2의 보복을 당할 것이고 제2의 비상계엄도 또 선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막 예. 나오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태세 전환하면서 우리는 탄핵 결정 빨리 안 내리길 바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김건희가 봐줄까요? 봐주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예. 그게 조선일보랑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똑같아요. 한동훈과 조선일보 입장 예, 똑같다. 지금 같다는 거죠. 야, 이거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의 자맹 또 이제 김건희도 요즘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손, 뭐 소위 말해서 뭐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고 이런 이 법조 카르텔들, 뭐 동우회 이런 데서 이제 모종의 움직임들 거기가 이제 구속 취소까지 작동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헌재 결정을 미루는 데까지. 미루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로펌이 껴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로펌까지. 그 얘기 들으셨죠? 뭐 이제 저도 듣기는 했지만은 뭐 들은 내용을 저희는 뭐 검증을 더 해서 저희는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최상목 지금 이제 부총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전까지는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가지고 뭐 공군사관학교도 가고 뭐 떡매도 치고 막 혼자 막 업돼가지고 맞아요. 퍼스널 컬러 맞추고 수의 색깔. 그 퍼스널 컬러도 맞추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나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돌아오고 나니까 뭐 요즘은 최상목 부총리가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직무유기. 그 탄핵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미르재단에서 했었던 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일까지 해서 전부 다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혹은 경제 부총리로서 정말 최고봉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 대한민국을 지금 새로 팔아먹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강달러 예측하면서 미국채 2억 베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작년에 이 환율 갑자기 이 비상계엄 때문에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아니야 달러 계속 올라갈 거야. 우리 환율 계속해서 더 고환율이 될 거야. 이걸 예측하면서 자기가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부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우리가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국채를 사가지고 정말로 이 환율 방어를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소위 잘났다는 경제 관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최상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기회주의적인 성향 뭐 관료로서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또 관료들이라고 해서 또 다 최상목 같진 또 않은데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정말 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권한대행으로 재직해 오면서 이 국민의힘 눈치 너무 많이 봤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뭐 국민의힘에서 뭐 매일 전화를 넣은 겁니까? 도대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미리재단에서 자기를 빼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니까 처음엔 윤석열한테 고마웠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야인으로 돌아갔었는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되면서 이 사람을 수석으로 또 앉혀놓는데. 그러니까 인수위 데리고 들어오고 경제수석 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경제부총리까지 앉혀놓고 권한 대행까지 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게다가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 경제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국채에 투자해서 개인적인 재산을 또 불릴 수 있도록 해놓고. 이득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대통령 노름도 하고. 그리고 하라는 그건 안 하고. 근데 지난번에 두 명의 재판관 임명하고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대잖아요. 무릎 꿇고 빌었대잖아요. 울면서 막. 누구한테 빕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 와 정진석.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김문수. 김문수 플러스 또 몇 명. 그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난리를 칩니까? 소리를 지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들한테 야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왜 내 노력은 인정 안 해줘? 이러면서 울었대잖아요. 아니 최상목 대행 그러니까 부총리는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들이니까. 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제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그걸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는 비서실장, 대통령실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라.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압박 낼 것도 없었겠네요 사실은. 뭐 비서실장이나 압박을 넣을 그죠? 필요도 없어요. 뭐 같은 국무회의 생각이니까. 안에서도 그냥 제압이 가능한. 그렇죠. 아주 자존심이 아예 없는. 그렇죠. 자리만 주면 되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 그렇게 저의 내피 절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제 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3명 다 임명해야 됩니다. 9명의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하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헌재 결정 이후에 안 받아들이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한 거. 그럼 완전히 이 부분은 위헌적이죠.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죠. 예. 와 저는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만약에 지금 5대3으로 만약에 다들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됐다고 치면은요. 최상목이 때문에 사실은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었으면 6대3이 될 거거든요. 끝났죠. 근데 이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최상목은 끝까지 책임 물어야 된다. 최상목은 끝까지 정말 많은 쫓아가야 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은 죄가 커요. 최상목, 한덕수 둘 다 정말 끝까지 단죄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건 정말 동의합니다. 끝까지 단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행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뭐 그 사람 탄핵시킬 필요 없지 않냐? 아닙니다. 탄핵시키고 이전에 잘못했던 거는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게 있으면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고발도 다 들어갔고요. 다 돼 있고요.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즉 국민의힘은 뭐 쌍권 체제라고 해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들이고요. 쌍권총이다 뭐 이렇게 뭐 별명은 붙이고 있는데 뭐 거의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그냥 뭐 제가 추론하기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한번 지금은 좀 줄 쓸 때다. 뭐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뭐 그때 가서야 뭐 이미지 세탁을 또 해서 또 쇼를 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중심으로 단결하자 아마 이런 분위기로 읽히거든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뭐 오늘만 사는 겁니까? 뭐 이재명 명언집이죠 번에 이재명 명언집 만들어가지고 네. 홍보도 해주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권영세 또 이 대표는 조금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는 해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 통일부 장관 했었었죠. 그 윤석열 정권에서 네, 했죠. 그리고 또 용산에 있는 뭐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입김을 불어 넣어가지고 당협위원장 하면서 이제 집어 넣어줬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초창기 때는 또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모습을 또 조금씩 보이려고 했었어요. 나름의. 예. 그러다가 이제는 이 탄핵 국면으로 돌아서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모양을 좀 그쪽으로 그냥 딱 붙어버리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권영세 씨는 완벽하게 이 딱 찐윤이라고는 안 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태도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보거나 뭐 강혜영 씨 얘기 들어보거나 이러면은 찐윤 그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 되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때 강원랜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봐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때 봐주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모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중앙대학교 같이 서로 동문으로서 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시반에도 같이 있었고 2년 선후배 사이라는 친했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방송이나 어디 나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찬 같은 게 되게 많았었고 이재명이 살아도는 게 너무 고맙다, 기쁘다 이런 말까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태도를 싹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안 내렸던 말을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사실은 없고 말 바꾸기가 심해요. 말 바꾸기 정말 대단하고 달인.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이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전에는 아니었던 게 나오니까. 어제의 권성동이 오늘의 권성동과 막 치열하게 다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어제의 권성동이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과거가 항상 옳습니다. 이분은. 오늘이 매일 틀려. 내일 더 틀릴 거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예. 그거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더 세게 더 뻔뻔하게 나가지 않으면 자기의 면이 안 쓰는 거죠. 얼굴 두껍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작전을 펴는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뭔가 같이 끝까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도 되게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예, 장재원은 뭐 이제 끝났죠. 예, 끝났죠. 예. 성추행 때문에 어젠가 뭐 또 조사받으러 왔다 그러고 오세훈, 홍준표 지금 다 지금 간당간당하죠. 지금 명태균 수사. 예. 한동훈도 뭐 더 한동훈은 아예 지지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은 지금 책만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존재감이 뭐가 없어지고. 없어요. 게다가 또 한동훈은 자기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길을 못 잡는구나.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뭔가 딱 카리스마 잡고 자기 지지 기반 충성파를 사실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성파를 10%만 먼저 모집하더라도 10%, 20% 이렇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바로 그죠. 정치 역량이 없고 없죠. 성격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별로 잘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산이 있어야 지지가 붙는데 그렇죠. 뭐 한 게 없으니까. 게다가 한동훈도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또 명태균 씨 주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내가 너 죽일 한 방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스탠스가 애매합니다. 자기가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세면 셀수록 윤석열을 받아쳐가지고 사실은 그 나머지 세력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죠. 누굽니까? 김문수입니까? 그러면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자로 나오는 사람 중에는 김문수인데 현재 1등입니다. 김문수는 지나치게 사람들로부터 구구적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보여준 게 없다. 이 사람 갑자기 급조된 사람이잖아. 원래 은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통일당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경원. 그 나경원 의원의 행동도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도대체 노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대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권으로 가려나 보다. 그래서 더 세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다가 요즘에 또 한바탕 또 이 용산하고 좀 갈등이 있다는 설이 좀 있습니다. 그 윤상현한테 일단 밀려요. 밀려요. 계속 그러니까 밀려요. 더 소위 말해서 권력 해바라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윤상현이라는 독보적인 그렇죠. 소위 말 아무도 쫓아갈 수 없는 아무도 쫓아갈 수 없는 용산 하수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경원 후보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택도 없죠. 그러니까 미치려면 끝까지 그냥 아예 미쳐야 돼요. 아예 그 맹륜이 돼요. 맹륜. 아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윤상현은 그게 되는데 나경원은 하다가 마는 것 같아. DNA가 좀 약해요.
악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자존심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무 이렇게 곱게 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노 변호사님.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쭉 이렇게 한 명씩 또 평가를 없잖아 이제. 안철수 남았네. 안철수, 유승민 둘도 해주시죠. 유승민은 너무 지지 기반이 내부적으로 없고 안철수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끝났고. 안철수 이재명 대표 정계은퇴하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 말은 진짜 그때 뜬금없이 유죄든 무죄든 그때 항소심 선고 나올 때 유죄든 무죄든 나오지 마라 이러고 너는 목이 긁혀가지고 누워가지고 쇼맨십 벌이지 않나 이딴 말을 하고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어떨 때는 되게 정상적이고 어쩔 때는 되게 이렇게 용감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딴소리들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해요. 내가 지난번에 명태균 씨하고 그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간에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싸우던 그 타임에 대한 그걸 내가 다 봤는데 그때 안철수라고 하면 나는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명태균 씨가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단일화를 내가 또 신경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명태균.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안철수라면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세력이나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오히려 자기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모멘텀으로 만들겠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의 입장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엄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그럼 탄핵돼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려요. 이게 자기 스탠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셀프 지금. 셀프 막아 입을. 소신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세력이 확고부정한 자기 세력이 정확히 있으면은 그 세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안 나와 이러니까. 자기 세력들이 사실 다 버리고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지금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붙을 거면 윤석열처럼 붙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망한다고 나는 봐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요. 난 참 안철수 의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이미지가 우리 다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지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우왕좌왕이 한동훈보다 더 심해. 한동훈보다도 더 중증 우왕좌왕이어가지고. 요게 이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이거는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 뭐 이미 그 대구 영남권을 기반으로 뭔가 일어나 줘야 되지만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고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널 용서하마. 너의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중도층 보기에는 또 너무 아닌 장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만나고 싶다 하지 말고 박근혜가 용서해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순서가? 이 사람에 대한 더 씌워진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실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어요. 박근혜는 유승민만 용서를 안 하고 심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수사했던 검사까지 용서했는데 다 용서해놓고 윤석열이 용서해놓고 윤석열이랑도 만나고 한동훈 용서해놓고 왜 유승민을 용서 안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권성동도 이번에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이번에 그 울었던 권성동. 그러니까 그런데 오로지 유승민만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유승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준석 개혁신당 현재 후보입니다. 유일한 저는 이제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솔로 후보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혼자. 지금 우리는 막 파면 나오냐 뭐 8대0, 7대1, 6대2 막 이러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야권 후보 달고 배지는 얻었으나 지금은 이제 여기도 애매합니다. 근데 솔로 후보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명태균까지 있죠? 네, 전혀 없다고 전혀 보고. 없다. 뭐 알잖아. 알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자. 우리들이 이준석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 솔직히. 우리 막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2시간도 가능하죠. 필리버스터 가능합니다. 게다가 나는 허은하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들도 또 되게 많으시고.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뚜껑 열리는 일 많이 완전히 열렸어요. 뚜껑이.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죠. 내가 허은하 대표한테 뭔가 조금 물어보고 그 동안에 좀 상황을 좀 봤는데 허은하 대표가 할 말이 진짜 많더라고. 그 부분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준석 후보 솔로 후보 얘기는 어차피 대선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빼놓겠습니다. 일단 솔로 후보예요. 빼놓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심우정 총장 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솔로 말고 이렇게 또 후속편 있지 않아요? 그분이 낯솔사계. 나는 솔로 사랑은 개수된다 있잖아.
아니 뭐 낯설 사계도 좋고 이제 이준석 솔로 후보는 이제 뭐 철수 이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거기 이게 등장인물 뭐 철수 뭐 영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수 예, 그건 뭘지 몰라요 저희가. 예, 일단은 준석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우정 총장 딸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한 위법 사항이고 요게 이제 혐의이지만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수사가 언제 또 어떻게 좀 개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 예상만 듣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소환했대요.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검찰이 자기 딸 의혹이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휘하의 검사들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더라? 외교원에서는 아마 경험도 있고 아주 최대의 인재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아주 완벽하게 하든지 왜 처음에 이거 공고 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좀 행동하고 맞춤형으로 내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람을 위한 게다가 거기 보니까요 공인 인증 성적표도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의 능통자라고 하면서 보통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내게끔 요거 하죠 원래는 하잖아. 원래 처음 공고에는 그게 있었어. 근데 그 다음 공고에는 그게 없어졌어. 왜 그러죠? 그 이제 소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수사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영건스 신인교회 정치 영건스에서 아주 좀 자세히 짚어볼 거기 때문에. 영건스는 뭐 난 올드건스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말을 영희건스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영희건스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영건스보다는 영희건스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우리 노 변호사님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